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늘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태그 매치로. 지난주까지의 두 분 말고 새로운 두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도망가셨군요. 아니, 저희가 이제 해보고 재미없어가지고 교체했어요, 선수. 누구예요, 누구? 두 분이 못하시면 또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수석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셨고요. 국민의당 장진영 선대대변인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찰스입니다. 원래 저희가 빙의 토론을 잘 하는데 오늘 유여해 수석 부대변인님은 홍준표 후보의 이 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아까 바깥에서 안 하겠다고 버둥거렸는데요. 네. 옆에서 장변이 응원하셨어요. 해보라고. 할게요. 아, 그래요? 할게요. 홍준표 후보에게 빙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반칙이다 싶어가지고. 제인 하세요, 제인. 예. 제인 하세요. 그럼 오늘 제인? 아니죠. 두 분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아니요. 겁니다. 오늘 애매 제인.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무리수를 던지시면 방송 중에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자, 두 분은 사실은 법조계 법대 교수 변호사 이렇게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라 서로 아시는 사이죠. 잘 알죠. 전 네. 친하다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죠. 네. 네. 무지 좋아하는 오빠죠.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그런 사적인 관계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빙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유 대변님이 이건 반칙이다 싶어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나오시면 그 네이밍은 꿀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그건 반사.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유 대변인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 그건 아니고 네. 트럼프. 트럼프. 자,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두 분은 기분 좋게 얘기하시고 자당의 지지율은 충분히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신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막판.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중반입니다, 중반. 네. 아직 12일? 11일? 이렇게 11일 남았죠. 우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꺾어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입이 열었다. 그러면 현재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2번 쪽에서 먼저. 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지금 판세를 얘기하면 뭘 해도 불리하거든요. 뭘 말해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우린 굳건하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양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시작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고 이제 달릴 거고 준비하고 달리기 시작했더니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걸 왜 저기다 물어봅니까? 상대편이 저기 아니, 있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올라갈 거다. 같이요? 누군가가 내려갈 거다. 뭔 소리야. 문재인 후보가 내려갈 거다. 그러면 2번, 3번이 같이 올라가는 전략인가요? 참 이게요. 앞에 친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잔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지금 잔인하게 앞에 하세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네.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겠어요. 서로 아무래도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지금 예.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보수층 지지표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토론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뭔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지지율이 보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거죠. 정체성이 어떤 뭐라서? 부분이. 네. 자, 보수냐? 보수라고 믿었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반론하시죠. 네. 잘 쓰입니다. 우리가 탄핵이 언제 결정됐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묻지 벌써 마요. 까마득하죠? 날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3월 달리느라 9일 정신이 아니었나요? 없습니다. 네? 3월 9일? 3월 9일이죠. 3월 그러니까 9일. 5월 3월 9일이 9일이죠. 선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까마득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 때문에 벌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탄핵 때 TK까지도 95%가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뭐 한 달 지났는데 뭐 그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뭐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아직은 인기 투표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고 친근하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로 나타나기에는 지금 탄핵이 너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표심은 다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야 지지율 8%래로 몇 달을 버틴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로 그렇게 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숙달이 됐어요. 몸에 뱄고. 샤이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소극적인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다. 계속. 이분들의 표심이 드러나면 여기 보면 저기 질문지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실제 판세는. 지금 여론조사는 샤이 안철수가 안 잡힌 거다. 네. 한마디로. 네. 안 잡힌다. 한 10%는 된다. 최소한. 근데 샤이 문재인도 있대요. 있겠지. 예를 들어서 TK 지역에서는 샤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각 당이 다 샤이를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떠나서 샤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일단 확률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정말 보수층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그동안은 가져갔었잖아요. 그건 보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보수가 그러니까 없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누구냐? 누가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표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좀 실망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국면에서 다들 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보가 나왔으니 이제 하고 시작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실수를 몇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고 또 이번에 저는 그건 문재인 후보가 그러고 있죠. 아니요, 안철수 후보가 뭘 후보를 안 해요. 갑철수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해명을 뭘 안 해. 해명을 하고 갑자기 있는데. 갑철수 그리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딸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해명하라고 해도 해명 다 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 해명이 출생기록부 보여달라. 그리고 그러면 출입국 기록 보여달라. 그리고 1+1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보여주면 돼요. 보여줘요. 그러면은 1번 표 다 옮겨올 수 있어요. 보여줘요 그냥. 저렇게 설명을 해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좀 더 얘기하면, 미국 트럼프 선거도 그랬고, 구글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 트렌드는. 네. 지금 구글 트렌드 나흘 전에 신동아 기사를 보면, 구글 트렌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흘 전 기사로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맞을 거냐, 그런 구글의 트렌드가 맞을 거냐. 이거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구글 트렌드가 더 그러니까 빅데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구글 트렌드라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하고 구글 그렇죠. 트렌드하고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검색해 보느냐. 그렇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홍준표 후보는 많이 나와요?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주로 부정적인 검색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돼지가 같이 붙겠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근데 샤이가 만약에 어디는 조금씩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면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은 이건 저희 측 분석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만하죠. 예, 그거는 진짜 아니 그건 정말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럴만해요, 진짜로. 정말로요. 네. 이거 참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 택시 타고 자유한국당 갑니다 하면 조금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힘내요. 힘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택시를 타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번을 타면 6번 이상이 서울 지역에서요? 그렇죠. 10번 서울이죠. 타면 6번이 힘내라 그래요? 힘내라 그래요. 10번 중에 6명이 그러면 홍준표 후보 샤이 지지자였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가장이 심하신 거 아침에 제가 이뻤던 우리 걸까요? 유 교수님 울었어요? 택시에서 운 거 아니야? 택시에서 아니요. 제가 혹시 이뻐 보였던 거 아닐까요? 네, 무리한 거 던지지 마시고요. 저 지금 오늘 홍준표 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네. 샤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의 샤이는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존재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조사하는데 샤이가 있었다는 건 그건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샤이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샤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인 지지층이에요. 덜 적극적이다. 반문.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돌아다니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두 개가 있어요. 절대, 죽어도. 요 두 개가 많이 붙어요. 죽어도 안 돼. 문재인은 절대 안 돼. 요거를 많이 붙이세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문 정서죠. 네. 그런 반문 정서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샤이 안철수라고 할 거냐라는 그건 좀 분류 방법에서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안철수지만 그렇죠. 비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문 그렇죠. 정서가 강해서 네. 결국은 안철수를 선택할 전략적인 보수층.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층. 그분들이 뭐하러 여론조사 그걸 받고 있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도 아닌데.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에 갈 수도 있죠. 옛날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안 갔던 이유는 갈 수 없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막아야 되려면 누굴 찍어야 되느냐. 홍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었으면 홍준표 후보를 찍겠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옮겨온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찍문이라고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듣는 소스가 있는데 근데 홍찍문 하니까 사람들이 홍 찍으면 문대? 문 싫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홍찍문이면 안으로 가자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홍찍홍 했어요. 그러니까 홍 찍으면 홍이 돼? 그러면 안에서 빠져나오자라고 하는 정서가 지금 많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근데 그렇게 충분히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치 이제 시작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5월 2일까지만 이제 여론조사가 잡히니까 그 다음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굳게 믿고 가야죠. 요새 그런 얘기 있다더라고요. 문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오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홍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아니야. 그쪽에서는 그러더만요. 네. 문으로 들어가서 안을 보니 홍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만. 와, 상대 캠프도 다 아는구나 서로. 자, 우리는 문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요즘 핫 이슈가 갑자기 된 이 동성애 관련 이슈. 이건 각 캠프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우리 캠프는 동성애를 찬성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걸 법적으로 뭐 막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절대 범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동성혼은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일까? 만약에 그러면 아기를 입양하게 될 것인가?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그건 개인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입장이거든요. 후보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지금 대변인께서. 저 지금 빙의에서 깨어났어요. 캠프 입장은 그렇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동성애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워딩으로. 네. 아니 극혐이죠 극혐. 그래서 네. 사실 그 부분은요. 네. 저도 좀 위험한 전략인가요? 저도 그 부분을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거 근데 뭘 처벌하지? 어떻게 처벌하죠? 어떻게 처벌하지? 집에 쳐들어가나요?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애매해서 오늘 아침 회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회의보다 우리 공장장이 더 좋아가지고 제가 이리 와서 지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은 정리됐나요? 이게 참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저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경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거는 찬반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다. 근데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두 당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아니,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뭐 말 워딩 그대로만 하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워딩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게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 부분에서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거는 잘못.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 부분이긴 한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장 대변인, 그러니까 유 대변인님은 유 대변인님의 입장만으로 보자면 유사해요. 그죠? 지금 유사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의 이렇게 보면 의견이고. 후보는 다르다는 거죠. 후보의 입장은 정말 들어가서 제가 정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오늘 우리 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침 회의를 못 갔다니까요. 오늘 아마도 저녁 토론회 때 다시 나오겠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그 동성애라고 해서 처벌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종교의 싶은데. 영역에서야 종교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문명 그렇죠. 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할 수 있죠. 만약에 길거리에서 정말 심하게 그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침부터 쓰기 참 용어가 그런데 약간 변태적인 건 처벌하잖아요. 지금도 법으로서. 공연 음란죄라든지 등등으로 처벌하고. 그건 다른 있잖아요. 차원. 공연 음란죄는 그런 거는 동성애 문제라 할 수 이성애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거를. 동성애, 이성애 다 똑같이 처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성애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 뭘 해도 안 막아져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안 막아져. 법조인이 애쓰지 마시고. 그 부분은 애썼다. 캠퍼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드 문제 또 대립하는 사드 문제는 각 당에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것도 저부터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일관되게 사드는 배치해야 되고 또 사드 부분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건 군사적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찰스입니다. 예. 사드는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예. 근데 일관된 거는 뭐냐면 국익이 어떤 것이 국익에 유리하냐 요걸 가지고 계속 판단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사드를 반대할 때 들었던 중요한 논리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컸어요. 네. 예. 그 사드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계속 숨기다가 갑자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주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거죠.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사드를 들여오는 건데 국민들의 건강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뭐 5차 핵실험 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실험 또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됐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는 지금 또 생겼죠. 어저께 새벽에 사드 장비가 이제 성주에 들어가면서 12명의 주민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무리하게 또 들어가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에서는 계속 안철수 후보 해명하세요라고 하니까 해명했는데 왜 계속 하라고 하냐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드 문제가 그거예요. 사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드는 국민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하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또 절차적인 문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배치 그런데 장소를. 그 부분은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적인 거예요. 군사적인 거 모든 걸 오픈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그런데 영향 평가를 안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배치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배치가 필요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 누가 미사일을 뭐래요. 근데 쏘고.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지켜서 법을 지켜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완전히 되죠.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지 못하는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절차 부분하고 제 입으로 언급하지 않겠어요. 하나하고 두 개는 제가 오늘 접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여기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딴 거 넘어가 주세요.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 문제는 한 5% 있다. 5%. 네. 난 95%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하고 있다. 지금 남북 간의 긴장 혹은 북한의 태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 5%를 어기더라도 일단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시급하게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한다. 그 대통령 선거가 솔직하네요. 있으니까. 아니 솔직하네요, 왜냐면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그러니까 뒤에 이 부분을 미룰 수 있고 나중에 논의한다라고 아니, 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은. 뭐 그 그렇죠.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자. 진짜로 열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지만 오늘 제가 어저께 밤에 예. 긴급 논평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준용 씨 관련된 건데 새로운 사실이 이제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문준용 씨의 그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잘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어떤 언론에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났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발표하고 요거에 이제 연장성산에 있었던 건데요. 문준용 씨가 다른 거 다 빼고 2007년 1월 8일 날 고용정보원에 첫 출근을 합니다. 예. 첫 출근을 딱 했는데 그때 발령장에 그 고용정보원 입사 발령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노동부 자벌드 설립 추진기획단으로 파견을 명함 이 발령이 같이 떴어요. 예. 발령 일자는 2007년 1월 8일 그날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준용 씨는 고용정보원이 아니라 자벌드, 성남에 가면 자벌드 있어요. 그게 이제 생기기 전에 그 추진기획단이었는데 추진기획단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어저께 확인된 게 뭐냐면 그 자벌드 추진기획단 TF 단장이 지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권태성 씨라고. 예. 그 위원장이 우리 단 1분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총 시간이. 예. 우리 멤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문주용 씨가 안 왔다. 없었다. 파견받은 사실이 없다. 고용정보원에서 온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연구원 2명뿐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예. 문준용 씨는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고 자벌드 TF에서는 오지 않았다고 하니 거기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계속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학점 받은 문유라하고 정유라죠. 정유라가 여기 일 안 하고 월급 받아간 문준용. 그래서 이제 문유라로 확인이 됐다. 오늘은 그러면 요걸로 국민의당이 공격을 하겠군요. 예. 알겠군요.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 정말로 큰 중대한 뉴스가 터졌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돕겠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포격할게요. 1위는 공적이니까. 네. 문캠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러게요. 문제는, 예, 이 문제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고. 자, 잘 그러면 아쉽네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각각 서로든 혹은 하고 싶은 말이든 꼭 하시고 가셔야 되는 준비해온 멘트 혹은 공격이든 뭐든. 네, 전 마지막 간단하게 마지막, 이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어쨌거나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진실성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에서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를 보셨으면.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그러니까 3번 말하면 2번 이상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뢰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이야기, 팩트체크 정말 제로, 다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토론회를 오늘 저녁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팀에는 오늘 함께 계속해서 문준용 건 같이 체크합시다. 1번은 공적이어서. 예. 네. 이제 제가 하면 되죠? 지금 계속 각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그거였어요. 국회에 상임위를 열어서 환노위하고 교문위를 열어서 각자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런 상대방 후보의 검증 문제, 이거를 다루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문 캠프에서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꼬리를 내리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조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의 상임위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그 내용을 밝히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문 캠프가 여기 없는데 주로 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하셨고. 1등의 팔자지 어찌겠습니까 이게. 자, 두 분 코너가 과연 다음 주 살아있을지는 저희가 날라온 문자 분석을 좀 해보고요. 반응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제 욕이 도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수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의 장진영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제가 황교익 막칼럼니스트를 황교안 막칼럼니스트라고 문자를 보낸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깜빡하고. 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안 죄송하고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황교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람들 헷갈려서 하죠, 요즘. 맞아요. 뭐 오부도 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입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저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황교익입니다. 자, 모조리다 무너뜨리는. 근데 무너뜨리는데 이게 또 반론을 하기 힘든 게. 네. 단군 신화까지 거슬러가지고 뭐 짧으면 100년, 200년, 길면 뭐 한 몇백, 1000년까지 막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 오늘은 어떤 신화가 무너집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유세들을 하시는데. 시장 가죠, 시장. 그렇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아마 재래시장일 것 같아요. 네. 재래시장 가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이 어묵. 네. 그냥 그걸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신문에서 그냥 어묵 먹는 장면 가지고 막 쫙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글도 써놨던 걸 봤는데. 저도 기억하는 한 모든 대선 그리고 거의 모든 총선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요. 전통적인 유세 장면. 어묵을 서민의 음식 한 상징으로 이렇게 네.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다 먹어봤을 음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그런 음식을 시장에 가서 꼭 그걸 또 들고 이렇게 먹는 포즈를 취해요. 또 근데요. 네. 저는 시장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가서 먹을 때 네. 그림으로 나오는 것 중에 어묵이 이 꼬챙이가 있지 않습니까? 떡은 손밖에 안 보여요. 네. 꼬챙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나와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얼굴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떡볶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손도 멀리 있고. 그리고 앞에 또 이렇게 냄비에서 이렇게 김이 막 올라오고. 네. 그래서 계속 어묵이 나오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말인데, 나는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항상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뽑아주면 내가 그러니까요. 당신들의 그 삶을 잘 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말들을 못해요. 다들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정치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좀 넉넉한 가정 출신들이 많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은 그래도 가난한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이제 조금 가난한 총선 후보 정도 되면 그렇게 힘듭니다. 예, 그렇죠.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그걸 서민들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꼭 이렇게 어묵 들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실 뭘 시장에서 먹는 걸,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사실 국밥, 그렇죠. 사실 먹방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대선 먹방의 창시자. 근데 이렇게 잘 먹어주면 또 그 육군자들이 또 좋아해요. 꼭 무슨 어머님들은 자식 같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밥 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참 보기가 싫어요, 제 입장에서. 그 자, 여기서부터. 정치인들이 뭘 잘했다고 그 시장 가서 그걸 먹는 걸 이렇게 드세요 하고 주세요. 그 정치인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사실 지금 삿대질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 나라 꼴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실 강렬하게 무슨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또 시장 상인들도 싫어한다고 해요. 많은 경우에. 뭐 연출하는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제가 듣기로도 멈출 곳도 정해놓고 어디서 맞습니다. 멈추고 무엇을 먹으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상인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멈췄는데 하필이면 그 후보를 싫어하는 상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꺼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묵을 집어 던진다든가. 그래서 미리 섭외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섭외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면 그래도 반가울 텐데 모두가 다 오니까요. 맞아요.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올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이 어묵이 이제 뭐 서민 음식의 대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 그런 음식은 아니죠. 원래 어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묵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과거에는 오뎅이라고 많이 했었죠. 오뎅이죠. 그러니까 오뎅을 어묵 이러니까 그게 뭐 제대로 번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다른 겁니까? 오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묵, 무, 곤약, 달걀, 뭐 이 기타 등등을 꼬치에 깨워서 이렇게 뭐 간장에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일본 음식. 그러니까 지금 보자 그러면 오뎅탕, 뭐 어묵탕 해서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여러 개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음식을 두고 오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꽃이 여러 가지가 꽂혀 있는. 그렇죠. 번역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뭐 어묵꼬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어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 말로는 가마보코죠. 근데 가마보코가 어묵이 되고 오뎅은 뭐 꼬치 음식 뭐 어묵 꼬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잘못돼 있는 정확히 1대1로 번역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일본에서도 사실 뭐 서민 음식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음식이고요. 원래는 시장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약간 고급한 이런 음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 일본에 가면 이런 좀 고급한 어묵을 파는 데는 그냥 케이크 전문점처럼 막 이렇게 진열도 쫙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일본에는 뭐든지 고급화하니까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온 음식인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런 공장들을 이렇게 이제 차렸겠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어묵이라는 게 그 지금 우리는 거의 튀기는 그런 방식의 어묵만 먹고 있는데 굽는 거, 찌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어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차려서 만들어서 먹고 하던 걸 해방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시 받았죠. 그러면서 굽고 찌고 하는 이런 기술을 지금 조금 고급스러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설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약간 뒤로 미루고 이제 튀기는 방식의 어묵만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는 템뿌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템뿌라라고 불렸죠. 그 템뿌라라는 말이 튀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템뿌라. 마산, 부산, 군산, 인천 뭐 이런 이제 바닷가 지역 이런 데서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사실 어묵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고요. 그렇죠. 볶음은 템뿌라라고 했고 가마볶고 템뿌라 뭐 이런 말. 리어카에서는 다 오뎅이라고 했고. 그렇죠. 어묵이라는 말을 이제 굳이 우리말로 순화하느라고. 그 어묵도 사실 잘못 지은.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묵은 아니죠. 묵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외래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쓰레빠는 쓰레빠라고 물건이 다르다고 슬리퍼하고
그 샌드위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지 않고 햄버거 뭐 이런 거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그냥 오뎅, 가마복고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지 문제가 않을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일이라고 또 이렇게 친일하고 멋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용어가 정확하게 번역돼 쓰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서민의 근데, 예. 음식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생선을 튀길 때 뭐 고래 기름이라든지 정갱이 기름이라든지 돼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썼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죠. 귀했죠. 그래서, 어묵도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60년대 넘어가면서 아주 흔한 음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식용유를 좀 값싸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시작하면서. 아하, 당시 뭐 동방유랑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묵도 예전에는 그냥 생선들 아무 생선이나 잡으라 그러죠. 뭐 그 상품 가치가 없는 자잘한 생선들 잘 안 통째로 먹는 그냥 생선을. 뭐 그 조기 작은 거, 갈치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갈아서 그냥 섞어가지고 해서 먹었던 거죠. 근데 싼 음식의 한 상징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생선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량의 또 밀가루가 또 들어가죠. 거의 동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서민의 음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서민의 한 상징 음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묵 맛도 참 맛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즘에는 그 국산 생선으로 생산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어묵 자체가요? 예. 그 연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연육을 그러니까 원료육입니다. 그걸 보통 베트남이나 뭐 남중국해에서 잡은 뭐 이름도 뭐 긴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뭐 들어보지 못하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가격 단가 가장 낮은 생선으로 어차피 싼 음식이니까 네. 해외에서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근해에서는 잡히지 않는 걸로 네.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네. 어묵을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묵을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또 그 한국의 정치 현실을 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사실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툭 던져준 그 정치 체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독재도 나타나고, 뭐 이상야릇한 뭐 탄핵도 되고, 이 시민들이 뭐 제정신이 없어요. 저게 바른 정치인가, 민주가 뭔지, 공화정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제 모양의, 제 맛의 그런 어묵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어묵이야 뭐 이러면서 서민들의 한 상징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게 그 정치인들이나 어묵이나 그 모양이 좀. 근본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제가 하고 싶었지만은. 입에 담지를 못했는데. 우리 정치체제로 수입된 후에 혼란도 겪고 아직 제대로 근본을 못 잡았는데, 예.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먹는 어묵을 보면 우리 정치 현실과 닮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상하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혼자실 텐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어묵을 보시면서 우리 정치인과 닮았구나. 저 근본 없는 음식을. 이제 그 후보님들 이제 그 어묵 이제 그만 들고 사진 찍지 마시고 그 재래시장 가면 좀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음식들도 많거든요. 한국형 어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로 개발되고 있나 혹시? 그런 거 말고 그 재래시장에 가면 그 재래시장만의 그 특유한 음식들을 지방 개발하고 음식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방의 음식들. 기왕이면 그런 거 드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향토 음식 이런 것도 좀 홍보도 좀 되게 하고 많이 되네요. 뭐 이런 것들 하셔야죠. 어묵은 그냥 부산 어묵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유세 가셨을 때 이렇게 드시고. 강원도 가서도 어묵 먹고 대구 가서도 어묵 먹고 그러지 말라고. 근본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차라리
그 지역 음식을 맞아요. 먹어서 후보가 먹는 음식이 저게 뭐지? 맞아요. 해서 이제 교양에 먹방 찍으려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먹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일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막 칼럼니스트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가. 이 대선 전국에서 맛으로 무엇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뭘 어떻게든 엮어야 되니까. 저도 어제 밤부터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머리에 좀 쥐가 좀 났었어요. 근데 엮였고요. 충분히 엮였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의묵 해가지고 뭔가 했다고. 정치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의묵이 뭐지? 의묵 중간부터 들었는데. 자, 어묵 오뎅이었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늘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태그 매치로. 지난주까지의 두 분 말고 새로운 두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도망가셨군요. 아니, 저희가 이제 해보고 재미없어가지고 교체했어요, 선수. 누구예요? 두 분이 못하시면 또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수석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셨고요. 국민의당 장진영 선대 대변인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찰스입니다. 원래 저희가 빙의 토론을 잘 하는데 오늘 유여해 수석 부대변인님은 홍준표 후보의 이 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아까 바깥에서 안 하겠다고 버둥거렸는데요. 네. 옆에서 장변이 응원하셨어요. 해보라고. 할게요. 아, 그래요? 할게요. 홍준표 후보에게 빙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반칙이다 싶어가지고. 제인 하세요, 제인. 예. 제인 하세요. 그럼 오늘 제인? 아니죠. 두 분이 서로 공방을 아니요. 오늘 애매 제인.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무리수를 던지시면 방송 중에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자, 두 분은 사실은 법조계, 법대 교수 변호사, 이렇게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라 서로 아시는 사이죠. 잘 알죠. 전 네. 친하다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죠. 네. 네. 무지 좋아하는 오빠죠. 네. 잘 알겠고요. 그런 사적인 관계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빙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유 대변님이 이건 반칙이다 싶어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나오시면 그 네이밍은 꿀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그건 반사.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유 대변인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 그건 아니고 네. 트럼프. 트럼프. 자,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두 분은 기분 좋게 얘기하시고 자당의 지지율은 충분히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신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막판.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중반입니다, 중반. 네. 아직 12일? 11일? 이렇게 11일 남았죠. 우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꺾어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입이 열었다. 그럼 현재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2번 쪽에서 먼저. 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지금 판세를 얘기하면 뭘 해도 불리하거든요. 뭘 말해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우린 굳건하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양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시작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고 이제 달릴 거고 준비하고 달리기 시작했더니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걸 왜 저기다 물어봅니까? 아니, 상대편이 저기 아니, 있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올라갈 거다. 같이요? 누군가가 내려갈 거다. 뭔 소리야. 문재인 후보가 내려갈 거다. 그러면 2번, 3번이 같이 올라가는 전략인가요? 자, 이게요. 앞에 친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잔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지금 잔인하게 앞에 하세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숙달이 됐어요. 몸에 뱄고. 샤이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소극적인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다. 계속. 이분들의 표심이 드러나면 여기 보면 여기 저기 질문지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실제 판세는. 지금 여론조사는 샤이 안철수가 안 잡힌 거다. 네. 한마디로. 네. 안 잡힙니다. 한 10%는 된다. 최소한. 근데 샤이 문재인도 있대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TK 지역에서는 샤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각 당이 다 샤이를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떠나서 샤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일단 확률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정말 보수층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그동안은 가져갔었잖아요. 그건 보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보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누구냐? 누가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표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좀 실망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국면에서 다들 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보가 나왔으니 이제 하고 시작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실수를 몇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고 또 이번에 저는 그건 문재인 후보가 그러고 있죠. 아니요, 안철수 후보가 뭘 후보를 안 해요. 갑철수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해명을 뭘 안 해. 해명을 하고 갑자기 있는데. 갑철수 그리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딸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해명하라고 해도 해명 다 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 해명이 출생기록부 보여달라. 그리고 그러면 출입국 기록 보여달라. 그리고 1+1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보여주면 돼요. 보여줘요. 그러면은 1번 표 다.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겠어요. 서로 아무래도 제로섬 게임이죠, 지금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보수층 지지표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토론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뭔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지지율이 보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거죠. 정체성이 어떤 뭐라서? 부분이. 네. 자, 보수냐? 보수라고 믿었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반론하시죠. 네. 잘 씁니다. 우리가 탄핵이 언제 결정됐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묻지 벌써 마요. 까마득하죠? 날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3월 달리느라 9일 정신이 아니었나요? 없습니다. 네? 3월 9일? 3월 9일이죠. 3월 그러니까 9일. 5월 3월 9일이 9일이죠. 선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까마득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 때문에 벌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탄핵 때 TK까지도 95%가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뭐 한 달 지났는데 뭐 그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뭐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아직은 인기 투표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고 친근하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로 나타나기에는 지금 탄핵이 너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표심은 다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야 지지율 8%래로 몇 달을 버틴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로 그렇게 뭐 일희일비하는 온 게 올 수 있어요. 보여줘요, 그냥. 저렇게 설명을 해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좀 더 얘기하면 네. 미국 트럼프 선거도 그랬고 구글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 트렌드는. 네. 지금 구글 트렌드 나흘 전에 신동아 기사를 보면 구글 트렌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흘 전 기사로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맞을 거냐, 그런 구글의 트렌드가 맞을 거냐, 이거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구글 트렌드가 더 그러니까 빅데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구글 트렌드라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그렇죠. 구글 트렌드하고 네.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검색해 보느냐. 그렇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홍준표 후보는 많이 나와요?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주로 부정적인 검색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 돼지가 같이 붙겠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근데 샤이가
만약에 언제는 조금씩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면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은 이건 뭐 저희 측 분석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만하죠. 예, 그거는 진짜 아니 그건 정말 그럴만하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럴만해요, 진짜로. 아, 정말로요. 네. 이거 참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 택시 타고 자유한국당 갑니다 하면 조금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힘내요. 힘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몇 요새 명 늘어났습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택시를 타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번을 타면 6번 이상이 서울 지역에서요? 그렇죠. 10번 서울이죠. 타면 6번이 힘내라 그래요? 힘내라 그래요. 10번 중에 6명이 그러면 홍준표 후보 샤이 지지자였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가장